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궁금했는데요. 네. 개장초는 조금 하락 출발이었습니다만 강한 어떤 반등 탄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추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지수 낙폭을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뭐 좀 쏠림은 있었습니다만 지수가 많이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또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지난달부터 급등한 2차 전지주 그리고 코스닥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자금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예, 서로 배팅이 막 엇갈리죠. 네. 코스닥 과열 논란이 나오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어떤 ETF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 휴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뉴욕 증시는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침체, 신용 경색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많은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혹시 하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불안할 때 이런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구명 튜브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굿모닝 마켓에서는 혹시 하는 침체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0.3%, S&P 500 지수가 0.1%가량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은 휴장한 사이 발표됐던 3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를 소화한 날이었습니다. 3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ADP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식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줬는데 3월 비농업 신규 고용 살짝 달랐죠. 신규 고용이 여전히 20만 건을 웃돌고 있고요. 또 실업률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미 연준이 오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명분까지도 줬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도 5월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일주일 전에 비해 높이면서 69.2%, 70%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안 리젠 BMO 캐피털 금리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는 3월 CPI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혔죠. 한편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국채금리가 오름세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25%를 기록했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4% 위로 다시금 올라왔죠. 그렇다면 빅테크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총 1위 애플이 1.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하락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0.31% 약세였죠. 또 이날 애플은 개별 악재가 있었는데요. 애플의 개인용 컴퓨터 맥의 1분기 출하량이 1년 전에 비해 40.5%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C 출하량이 29% 줄기는 했지만 이 가운데서 애플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이긴 하지만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4일에 발표되는 실적 지켜보시죠. 이어서 시총 다시 돌아가 볼까요? 테슬라가 0.3% 하락했습니다. 장중 대비로는 하락세를 꽤 많이 회복했는데요. 고객 사생활 침해로 피소를 당하고 또 미국에서 올해 두 번째 가격 인하에 나섰다는 소식이 하방 압력의 원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중국 상해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메가 팩토리를 건설할 것이란 소식도 전했는데요. 중국 배터리 공급망의 이점을 이용하고 최대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총 6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6위 엔비디아 2% 오르면서 탑10 중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날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붉게 물들어 있는 대형주 사이로 반짝거리는 초록불 보이시죠?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가 크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을 밝혔습니다. 세계 메모리 공급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 전 세계 디램 가격이 회복될 것이고 또 업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상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부활절 휴장을 이어간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유럽 모두 휴장한 관계로 재료가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자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가 배럴당 7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달러와 강세로 이어지자 금값도 하락세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월요일 장이었고요. 이제 경기 침체를 어떻게 대비할지 전략 짜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가까워졌다는 경고 참 많아졌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는 약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 노동시장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신용 경색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졌죠. 미국의 대출 규모가 3월 마지막 2주 동안 약 1,050억 달러 가까이 줄면서 1973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근거였습니다. 신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돈의 흐름이 막히는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건 스탠리는 현금이 두둑한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또 기업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잉여 현금으로 이자 수익도 올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서 러셀 10,000 종목 중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종목을 제외하고 현금 흐름이 좋은 요새와 같은 종목들을 선별했는데요. 이 중에 페덱스와 하스브로가 보입니다. 이 페덱스와 하스브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한 기업들이고요. 또 하스브로, 다나허, 노스롭 그루마는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자산, 그중에서도 최근 금을 많이 찾으셨을 텐데요.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금을 선호한다면 비트코인은 더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강해지고 이때 수익률도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이 S&P 500과 금 모두 0.2 정도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금과 더 강한 연결고리를 갖기 시작했죠. 사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이며 또 주식 하락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자부해 왔는데요. CPI 발표를 앞두고 웬일인지 비트코인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900만 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상승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가운데 CPI가 하락했을 것이란 기대감이 동력일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 주식 이외 다른 투자처도 살펴보시면서 안전수단을 마련해 놓으시면 이 불안한 마음 조금이나마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멜패스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향 배경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소비 강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약세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Growth is slowing down from last year, which wasn't a great year. The reason it's an upgrade right now is our previous forecast was in January. So some things have improved since January. Specifically, China lifted its lockdown, so that's been helpful. And there's been a little bit more buoyancy in the advanced economies, the U.S. and Europe,
on the consumption side. But from the standpoint of the trend lines, they're still toward weakness. And so we're seeing the slowdown from last year, from 2022, where there was 3.1% growth. We're now slowing to 2% growth in 2023. And that's particularly apparent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weaker countries. So it's still a grim outlook for developing countries.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오는 5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죠.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북미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가팔랐던 지난해 연준의 긴축 속도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just a matter of time here before inflation comes down. But of course, inflation lags. So for right now, it probably does look like they're going to get one more hike in, before they really start to see the effects of this banking sector stress. Financial conditions are very tight. These things happen with a lag, and ultimately the speed at which the Fed has moved over the last year probably will, bring the economy down into a recession, I'll bet somewhat modest one.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또한 더욱 커졌죠. 핌코의 전 CEO이자 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의 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레리오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준이 또다시 정책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y view has been that there's no reason that we should fall into recession other than getting another Fed policy mistake. But if you look at the economy, look at Friday's jobs report. It had what people want to see: solid employment growth, higher labor force participation. That's good for both the demand and supply side of this economy. I think we can avoid a recession. Okay. I don't think when I heard people from many months ago say it's a 100% chance of going into recession, not with this labor market. 네, 세계은행 총재부터 유명 전문가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내일의 인사이트도 기대해 보시죠.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이른바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침체 분위기가 다소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1년 이상 이어진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장기화된 데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신용 경색 경계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SB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지금 맞이하는 첫 어닝 시즌인데 지금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면서요. 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1분기 S&P 500 지수, 이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8%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작년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이고 마이너스 폭 또한 2020년 2분기 이후에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기술적 의미의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투자 전문가는 기업 수익 전망치만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기술적인 어떤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주식은 잘 가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은데, 자, 기업 실적 전년비 6.8% 감소면 이거 꽤 큽니다. 네,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 배경에는 고금리 영향 무시할 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고금리가 일단 좀 장기화된 측면이 네. 있다고 봐드리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빨리 잡히지 않자 계속 예상보다 또 고금리가 장기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여기에 겹친 SVB 사태가 기업들과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뜩이나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 부담에 대출이 위축된 상황인데 금융 시스템 건전성 우려로 은행권의 규제까지 더 강화가 되게 되면 신용경색 공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저금리 환경에서 이미 많이 나갔던 가계 대출, 부동산 등 레버리지 문제 역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UBS는 미국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지속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디폴트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과 기업 자체 돈이 지금 돌기 힘든 상황인데 연준 입장에서 그렇다고 당장 또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연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14일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속속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때 중소형 은행 파산이 은행권 전체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향후 대출 규제와 신용 경색에 대해서 혹여 경영진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앞서 3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신용 여건 긴축을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로 꼽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움츠러든 시장의 상황은 산업 전반의 이러한 성장 전망은 물론 연준의 앞으로 금리 향방에 대한 인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봄바람 타고 2,500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던 어제 코스피가 드디어 마의 2,500선을 뚫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힘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번이나 2,500선 근처에서 반락하는 모습을 되풀이했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0.87% 올라서 2,510선까지 올랐습니다. 2,500선을 돌파한 건 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가 시장을 밀어 올렸고요. 코스닥도 0.88% 올라서 88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올 들어서만 30% 넘게 오른 코스닥,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7,410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순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이 6,740억 원, 기관이 28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코스피에서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을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5,52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2차 전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1,764억 원, 기관이 3,1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319원 7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달 대비해서 2% 넘게 떨어지며 달러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가 1,300선을 육돌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한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에 주요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시작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역송금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원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 어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시죠. 코스피 시총 10위권 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1.08% 올라서 마감가 65,700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2.76% 올라 59만 6천 원, SK하이닉스가 1.8% 상승해 종가 9만 700원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8% 올라 마감가 80만 3천 원이었고요. LG화학도 5.04% 오르며 종가 7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 기대감에 이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7.85% 올랐는데요. 종가는 39만 8,5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부터 5위권 모두 올랐습니다. 2차 전지주가 또 한 번 폭등을 했죠. 에코프로비엠이 13.59% 올라서 29만 2,500원, 에코프로가 24.7% 올라서 마감가 72만 2,000원, LNF가 0.79% 올라 마감가 31만 9,000원, 그 밖에 셀트리얼스케어가 2.22%, HLB가 1.41%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를 좀 볼게요. 연초 대비해서 이미 600%가 오른 에코프로, 엉덩이가 무거워질 법한데 이날 하루 동안만 무려 24.70%가 급등을 했죠.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74만 원 선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시가총액을 보면 18조 6,833억 원, 이게 LG전자 시총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도 깊은 법이죠. 증권가에서 보는 에코프로의 목표 주가가 평균 3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72만 원 선이면 목표 주가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인 거죠.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의 폭등 영향이 커서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가 불안한 질주를 할수록 코스닥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일장 시장 업종별로 보면 철강주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국제 철광석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50%나 오른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 감산 소식이 이틀 연속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과 전기 제품 비철금속, 이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미국의 전기차 신차 비율 확대와 테슬라의 중국 메가팩토리 공장 건설 계획 발표에 상승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비중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배터리 업종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2032년까지 추가 강화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비 규제 확장으로 신차 기준 전기차 비중이 2032년의 원래 목표가 50% 수준이었는데 이걸 이제 66.53%로 높여 잡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더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은 일부 소재 업체들, 신규 배터리 사업 진출 업체들의 과도한 프리미엄은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약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부품들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 다음 바톤은 누가 이어받을까? 최근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타자로 주목받는 업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쪽을 살펴볼게요. 자동차가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 흑자 1위 품목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를 훌쩍 넘는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조 6,638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오른 수준이고요. 기아의 영업이익은 2조 1,65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인 폭스바겐과 도요타, GM의 실적 성장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높은 판매량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록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쪽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현대차 그룹향 매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쪽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글로벌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집중된 부품사들도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향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 SL, 화신, 성우하이텍이 더 수혜가 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어제장에 있었던 공시들로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필살기 5스타 허인남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에 있었던 강세 업종 테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역시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 급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는데요. 우선 추가적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부각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환경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도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메가팩토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 모멘텀과 또 미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추가되면서 에코프로, EM 플러스, 포스코 엠텍 등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그리고 메카시비 하원 의장의 회담 이후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는 노바텍,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등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고, 특히 노바텍은 신공장의 생산 능력 4배 확대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공시 이슈들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DI입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보도 공급 계약 체결을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약 35억 원, 그리고 지난해 매출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 강세에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에 전환한 위치에서 이번 공급 계약 이슈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장중 10% 넘게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케미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골관절염 치료제인 SKCPT의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임상시험을 통해서 통증 감소 효과는 확인이 되었고, 이번 총목 허가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허가 신청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인데요. 계열사 캠코에 105억 원의 출자 결정을 밝혔습니다. 캠코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고체의 연료의 황산 니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고체 공장 설립 목적으로 이미 1월 자금 대여에 이어서 이번 출자까지 추가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노신 소재입니다.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있었는데요. 처분 목적은 임직원 특별 상여금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정도의 공시가 있었고,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2,500선에 장악을 했습니다. 또 한편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계속 좀 우세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에 900선까지 직전 고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약간 편향된 수급 구조이고 단기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 900선 전후에서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다음 후속 섹터와 테마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한글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3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4.7%로 집계됐는데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신용 여건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8.2%를 기록해 2013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등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연준의 노력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NBC는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해온 당국자들의 발언과 상반된다며 최근 연준이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은 2024년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작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70% 가까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일주일 전 40%대에서 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3월 CPI 상승률은 전월 6%에서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하지만 반등한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확인될 경우 연준을 둘러싼 긴축 경계감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1월 전망했던 1.7%에서 3개월 만에 2%로 올렸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예상보다 양호한 선진국 경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다만 은행 부문의 불안감이 여전하고 이 오펙 플러스 감산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불안 요소로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블록화가 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글로벌 분열이 심해지면서 지난 30년간 성장과 반영을 가져왔던 통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결을 같이 했는데요. 앞서 IMF는 전 세계 무역의 블록화로 글로벌 GDP의 손실이 최대 7%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블룸버그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신은 연초 각국 중앙은행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유럽의 침체 회피, 또 수요 우회 미국 노동시장 등으로 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해 왔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이 금리 인상이 정점 수준에 도달했거나 이미 인상을 완료해 중단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은행권 불안과 그동안의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긴축 등이 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오는 5월 한 차례 더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이후 두 차례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은행권 불안이 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각국의 규제 감독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만기 보유 증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이 부각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실현 손실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질 경우 은행 시스템 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은행이 다른 이자 지급 상품과의 경쟁으로 이 높은 차입 비용, 또 예금 보험료 등의 예금죄에 전가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 같은 현상으로 향후 몇 분기에 걸쳐 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갑니다. 요즘 에코프로 모르면은 시장 참여자가 아닐 정도예요. 진짜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결국엔 시가총액이 카카오그룹주 시가총액을 넘어설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체에서도 많이들 다루고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예. 종목 토론방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핫하죠. 그렇죠. 근데 가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아주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의 조바심이 느껴지는 게 조금이나마 어떤 고평가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네. 바르르 해요. 예. 바르르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장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이런 장 여러 번 봤는 게 예전에 세럼 기술부터 해가지고. 세럼 기술. 이 뭐지 싶었던 거. 그때는 계속 들고 있었으면 집 한 채 샀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미국에도 많았고.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에코프로나 이런 쪽 에코프로 그룹주가 세럼 기술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정말 덩다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아무 실체 없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 하면서 쫓아가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요즘 또 종목 쏠림 현상 심하니까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 네.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성금요일 휴장하고 이제 개장한 상황인데 먼저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지수 그 지수 보시면은 예. 지수는 이제 크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개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0.3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약보합 이제 마이너스 0.03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그리고 S&P가 플러스 0.1 정도 이제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지수단에서 보실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단에서 볼 때는
반도체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 개별 기업별로 보셔도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감산 이슈, 그 이슈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대략 한 8%대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트위터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2%대 올랐고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 AMD 이런 기업들이 한 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마이너스였는데요. 애플이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PC 관련돼서 1분기 지금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들 실적이 썩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은 포드라든지 리비안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올랐는데요. 니콜라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로도 일단은 차별화가 됐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른바 어닝 시즌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마 오늘부터일걸요. 그 대형 은행들 미국 네. 이제 실적 발표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 실적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 뭐 주식하면서 이 실적 봐야 됩니까? 의미 있습니까? 사실 뭐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뭐 기업들 아시겠지만 뭐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실적 기대감이 없는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지금 몇몇 섹터 그다음에 특히 뭐 리오프닝 이런 섹터 중심으로는 그래도 워낙에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질 거라서 그런 쪽 섹터는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지난주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가 일단은 뭐 숫자는 안 좋았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한 이슈,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결국 이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대형주 단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제가 3월 말, 그다음에 4월 초 그 일주일 사이에 4월 달 뷰가 살짝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3월 달까지 제가 지수단의 그 밴드를 상단을 한 2,500으로 봤는데 상방이 조금 더 열려서 한 2,550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결국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발표 그 이후에 감산 이슈가 있을 거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네네. 결국 삼성이 거의 뭐 한 25년 만에 감산을 했다라고 하나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감산 이슈가 두 개 종목을 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이끌어줬고요. 그게 결국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가 힘을 못 내고 있었는데 여튼 2,500선을 뚫는 이제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3월 CPI 발표를 지금 결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예상치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이 낮아진 상황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를 이제 올린다는 예. 전망들이 많았고 일단 지금까지 2번은 올렸는데요. 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일단 전체적인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그 민감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느끼는 그냥 체감 정도에 있지만은 나오는 뉴스만 하더라도 그 빈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분명히 과거에 지금쯤이면은 이제 조만간 12일쯤 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발표가 될 건데 CPI 이야기가 지금 떠들썩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 빈도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예. 결국에는 금리를 이제 올려도 이제 올렸나 보다. 뭐이 정도까지만 사실은 반응할 것 같고 이제는 그러면은 내려가는 일만 남은 건가?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부터 보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자체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그냥 이제 수치를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한 5%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좀 뭔가 시장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장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수는 양쪽 다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6대4나 7대3으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가운데 지수가 오르는 거하고 오히려 뭐 오르는 비율 뭐 2나 3이고 빠지는 쪽이 뭐 3이나 7인데 7이나 8인데 네네. 지수만 오른다. 요럴 때가 뭐 왕왕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 또 어제 한 명 뜯어말리느라고. 왜요? 뭐 사겠다고 해서요? 무슨 건설주 하나 대통 물린 분이 계셔. 네. 이거는 뭐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뭐랄까. 열 중에 7이 날아간 거예요. 예, 근데 왜 뜯어 말리셨어요? 야, 막 이거 한 1년 반 그 고생을 해놓고 이거 팔고 에코프로 탄다길래. 아, 갈아탄다고. 됐다고.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에코프로 네네. 가길래 뭐 한번 해보시든지 했는데 처음에 네.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덩다리를 언급하시길래 아, 예. 아, 네. 왜 이러시나 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잘 말리신 것 같고요. 잘 말렸어요? 네네네. 지금 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특정 섹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정 종목들 중심으로 좀 쏠림이 좀 명확했습니다. 특히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나 봤더니 그렇지도 않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올랐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같은 섹터에 있었지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소위 말하면 반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중심으로 네. 대형주는 오르면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223개였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678개였는데요. 근데도 지수는 0.87 올랐습니다. 결국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는 결국 반도체가 올라야 지수가 오른다. 어제 분명히 보여줬던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들 종목들이 사실 좀 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좀 냈던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지금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어제 그동안 또 조용했던 셀트리온 관련된 뭐 네. 그룹주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뭐 제약,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뭐 상승 종목 수가 306개였고 하락 종목 수는 1224개였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지수는 0.8% 올랐습니다. 그만큼 특정 종목이 급격히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가끔씩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또 못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이건 결국 점차 시간이 지나면 해소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에코프로가 지금 70만 원 넘어섰는데 만약에 오늘 또 가면은 소장님 원망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제라도 갈아탈 걸 또 원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데 계속 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일단 예. 애널리스트 분들은 추정하기를 이제 거의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고서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최근에 제시가 된 목표 주가 38만 원인데 이거 지금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지금 주가만 보면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에코프로 그 평균 목표 주가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그동안 제시됐던 목표 주가가 대략 15만 원, 16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74만 원. 네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괴율이 굉장히 지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무언가 분석에 의해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논하기는 그 논할 그런 시점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수급 영역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점점 강해지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뭐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빠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뭐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급격히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이 정상적 수급은 아니에요. 제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집단 좀 모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매수가 들어오길래 그때는 이거는 추세를 분명히 높여주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들 간의 매매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처럼 결국 마지막에 누군가는 떨어지는 이제 순간이 올 건데 그때 잡는 분이 손해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튼 계속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손해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코프로 그룹에 투자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잔치 분위기죠.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주가는 적정 주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분명 이거 지금은 반복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저점 사셔가지고 위에 가지고 계시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매매를 많이 팔고, 하실 또 겁니다. 사고, 예, 네. 팔고. 대부분은 예. 그러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매수하시는 분이 결국 눈물 흘리실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이 안 나오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증권가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분석과 전망의 영역을 벗어난 데다가 그렇죠.
내봐야 의미 없거든요. 이거 그리고 우리도 이거 더 언급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과 안 갖고 계신 분이 이 들으면서 이 반응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어제 유난히 우리 이재모 대표님 눈길을 끌었던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어제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NF 그리고 원익PN 이런 기업들이 올랐는데 이 세 개 기업들의 특징이 지금 뭐냐면은 그동안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갈 때 안 간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 LG 뭐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와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이 좀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화학 정유 사업이 지금 SK온과 같이 지금 배터리 사업과 함께 묶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가 중심으로 일단은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리는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결국 SK온이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영어 약대로 AMPC 최근에 많이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수혜로 10년간 한 30.5조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어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LNF 역시 그동안에 그 다른 양극재 업체에서 갈 때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에코프로 비행과 비교했을 때 주가 괴율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어떤 의견을 다루냐면은 1분기 실적은 아마 시장 추정치보다 떨어질 거다.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했더니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 그래서 대략 한 43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동종 업종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원익PN인데요. 이 기업은 그 공정 장비 업체 중에서 세 번째인 활성화 또는 화성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국 공정단에서 보시면 PNT나 윤성 FNC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원익PN이가 아직 못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뒷단에 있는 공정 장비 업체들이 후발 주자로서 오르는 모습이 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된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뭐 코스피가 8개월 만에 2,500선을 탈환한 상황인데 오늘장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전일과 좀 비슷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반등 분위기는 이어지겠지만 업종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뭐 시장이 오를수록 전체 시장 반등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국한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조정이 나와야 다양한 업종으로 매수세가 분산되는 형태가 나올 듯한데요. 뭐 또한 여타 증시가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국내 증시가 추가로 상승세가 커질 경우에는 향후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뉴욕장이 어제 그 한 걸로 봐서는 오늘도 우리 지수는 양쪽 다 뭐 잘 달려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우 대표님 저기 종목과 섹터 좀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핫해서 뭐 네. 접근하기도 힘들지만 이제 보유주들이 이제 힘든 상황들을 안 가지고 계시다면 힘든 상황인데요. 뭐 10년 뒤에 이제 미국이 신차 중에 3분의 2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제까지 3, 4일 정도 급등세를 좀 보인 상황이라면 이번 주중부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차익 실현 부담감도 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화학 쪽에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도체 전공쟁 소재와 장비주 중에 한솔케미칼과 PSK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소식에 뭐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고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PSK 그리고 전공정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바인더도 납품하고 있는 한솔케미칼을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바이오 제약 업종이 지난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다가 이번 주 초반은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ADC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뭐 레고캠 바이오나 세계 수위의 CDMO 업체인 론자와 최근에 이중학 항체 신약 협약 기술 기대감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번 달 14일부터 열리게 되는 미국 암 연구학회
학회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12일부터 미국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중요한 대형은행 실적 발표까지 있어서 시장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어제처럼 시장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강세 업종에 계속 집중하는 형태를 좀 보여야겠지만 만약에 시장의 조정과 하락을 조금 염두에 둔다라면 오히려 상승 시마다 일부의 수익 실현과 하락 시에 다시 매수하셔서 박스권 장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 내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게 국한된 모습이라서 2차 전지나 IT 장비,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미 상승한 업종보다는 상승률이 덜했던 쪽으로 좀 공략을 하시고 AI나 로봇 쪽은 추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제 악재성 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복 매매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다른 곳으로의 매수 유입을 준비하시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 8개월 만에 2,500선을 탈환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52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 지수 89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6,2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호가에서 2% 강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2,7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LG화학도 1.4% 추가적인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 0.9%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1.5%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40만 4,500원. 이 가운데 기아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좀 볼게요. 지금 어제장에서도 7%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호가에서도 흐름 좋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 4%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호가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호가와 또 장중 시초가, 장중 흐름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2.7%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0만 500원이죠. 에코프로 4% 강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만 1,000원이죠. LNF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자 2% 약세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8만 6천 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보합 예상됩니다. 천보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이죠. 4% 지금 호가에서 강세가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펄어비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제재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네.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이 금통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네요. 예. 예. 아까 이재모 대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금리를 한은이나 연준이나 금리를 25p 정도 더 올린다 여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올려봐야 이제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아직도 돈 많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또 돈은 많은데 딱히 할 일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고 또 2차 전지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재모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잠시 2023년 12월 기준이니까 이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이제 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느 회사는 28조가 넘어 저기 11조 다시 죄송합니다. 저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제 얘기는 쉽게 말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비슷한 회사인데 하는 일도 비슷하고 어떻게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싶은 거죠. 어디랑 어디요? 됐고요. 얘기하면 그냥 괜히 또 막 짜증들 내시니까 그냥 왜 전반적으로 왜 요즘
하기야 주식시장이 하루 이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마 그거 말씀하신 어떤 그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쏠림인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양극재 업체가 요새 워낙에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뀐 이제 과거 포스코 케미칼이죠.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LNF, 그다음 최근에는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사실 대형주 단은 LG 화학까지도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그 지금 이제 공장 캐파 증설이죠. 그리고 향후 3년 뭐 5년 뒤에 벌어들일 뭐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 사실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뭐 3사 많이 비교되는 게 LNF,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거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네. 지금 시총은 최근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려서 거의 2배 더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많이 올라간 기업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아직 못 간 기업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산업을 잘 보시면은 이쪽 산업이 이렇게 뭐 사양 산업이 아니고 계속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 이 방향성에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다만 단기로 너무 올랐느냐,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느냐 안 나냐 이걸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지금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면은 아예 안 가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 사기에는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NF 이런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를 지금 계속해서 최선원주로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는 에코프로 BM이었는데 네. LNF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다 지금 대거 올리고 있어요. 뭐 43만 원대, 45만 원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최근에 좀 올라온 것처럼 보였던 뭐 SKC, 동박 쪽 업체들 잘 보시면은 거의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첨보 그러니까 같은 SKC면 그 자회사가 이제 그렇죠. 동박 SK 공급. 넥실리스가 예. 동박 사업을 하는데요. 예. 이런 회사들 지금 주가가 거의 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도 중요 소재거든요. 비중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전혀 안 들어간 거고 응급제 관련된 것들 최근에 좀 이슈 받고 있는데 이제 좀 잠깐 올라온 거니까 양극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제 들어가고 분리막, 전액 다 들어가는데 다른 지금 소재들은 다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로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돌리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들 기업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제2 에코프로 BM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매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종목을 내가 따라잡겠다고 잡았다가 떨어지는 경우 저는 봤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1년도 가장 고점 9만 원 후반입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물려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직 안 간 기업들, 그러니까 싼 기업들을 사셔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생각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그것도 수급 주체에 크게 나눠서 세 분류 중에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만 꽂혀서 이렇게 확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갖다 보임으로써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은 뭐 한 1, 20년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서 밝혀줄 그때 알고 보니 이런 돈들이 들어왔었네요. 이런 세력이 있었네요. 뭐 그게 나올라는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썰들이 많아서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이 일단은 사실은 사업적으로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사실은 그 정도까지 어떤 특정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큰 기업들이에요. 근데 정말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 개인들의 그 매수의 그 결속력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계속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또 어떻게 뉴스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들 기업들 뭐 주가 가는 거 저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전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기업 가치로 놓고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뷰를 주시긴 했었잖아요. 이 네, 주가가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가기 사실 전에. 예. 제가 이 기업 그 최근 2달 사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그렇지 예. 사실 저는 양극재 중에 기술적으로는 가장 탑픽이에요. 왜냐면 NCA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가지고 그 갈 수 있는 거리 굉장히 제일 좋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재를 네네.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이 좋다는 겁니다. 같은 소재 갖고 만들어도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탑픽이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2차 전지 쏠림 현상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과연 또 개장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8개월 만에 2,5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또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도 국내 증시 일단 호가 분위기는 또 상승이 예상이 됐었죠.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0.4% 올라갑니다. 2,523포인트. 코스닥도 0.6% 올라갑니다. 89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0.6%까지도 올라가네요. 66,1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6% 상승합니다. 60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 0.5% 상승합니다. 91,2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올라갑니다. 80만 6천 원이고요. LG화학이 2.4%, 2.5% 강세입니다. 76만 9천 원. 삼성 SDI도 1% 상승합니다. 75만 7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도 상승 중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달립니다. 2.6%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40만 9천 원. 어제도 이미 7%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집니다. 기아도 1.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4.7% 강세입니다. 사흘 연속 상승 중이고요. 2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달리네요. 3.5% 올라갑니다. 30만 3천 원.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9% 강세입니다. 79만 4천 원. 와, 80만 원 육박하는 상황이네요, 지금. LNF 0.3%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10% 넘게 급등하네요. 79만 9천 원. 80만 원 넘네요. 80만 1천 원.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떨어지고요. HLB가 0.5% 하락, 35,700원. 와,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지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양봉이네요. 매수세가 또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밖에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1.8% 하락합니다. 86,200원. 카카오게임즈도 떨어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강보학번이고요. 펄어비스 0.5% 하락하고요. 천보 역시 2차전지 소재 쪽이죠. 2.7% 상승합니다. 28만 9천 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45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07억 원, 기관은 25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볼게요.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에서는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철강, 금속, 화학 섹터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 금속 2% 강세, 화학 섹터도 1%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네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12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870억 원, 기관은 26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단위로는 30전 상승한 1,3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예. 4월 오늘이 11일인데 네. 어제까지 4월 10일 즉 네. 초순 열흘 동안 네. 수출이 전년비 8.6% 감소. 열흘 동안에 무역 적자가 34억 달러.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원화가 강세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또 엔원 환율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10대 1, 즉 100엔당 1,000원 갖다 올라섰나 했는데 또 달러엔 환율도 올라가면서 즉 엔화도 약세로 최근 들어서 가면서 이거 130엔 깰 듯 하던 게 지금 133.40까지 오니까 엔원 환율이 한 990원 근방에 다시 또 내려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환율은 잘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미국 금리 오르고 네. 환율이 또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증시 랠리가 이제 개인 수급으로 이제 간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요 이제 지금은 사실 못 말립니다. 이거는 뭐 옆에서 뜯어말려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은 뭐 코스닥 900 찍어야 그다음 생각해 볼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 재밌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몰라서 파나 이거죠. 지금 이거는 늘 시장이 그래요.
어느 쪽이 맞느냐는 모르는데 누가 맞는가는 모르는데 누군가는 근데 사고 이제 올해 누군가는 1분기 수익률 성적표를 놓고 봤을 땐 개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스마트했단 말이죠. 그걸 갖다 지켜내는 게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그 평가상의 어떤 예.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지켜내는 것도 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길이 잘 안 잡히는 불길이에요.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산불이 아주 크게 예. 나가지고 뭐 헬기 몇 대 와서 물 뿌리고 무슨 뭐 이쪽 저쪽 방송에서 몇 마디 뭐 조심하시죠 경고 택도 없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이건 막 산에서 내려가서 도시까지 삼키겠네 불이. 그 지인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지인분 말리셨잖아요. 아이, 교체 매매 요거 말리셨잖아요. 먹을 것 같은데 또 연말에 가서는 또 고맙다고 밥 한 그릇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종목. 매주 탐방 다니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ICH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ICH요? 네, 지금 다소 생소한 기업인데요. 기술이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작년 상장한 기업이고 기술 성장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한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이 어떤 게 있냐면 필름형 방막 안테나, 전자파 차폐형 가스켓, IT 기기용 테이프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많이 좀 사용되는 일종의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도 지금 소재를 구분해 놨는데 뭐 기초 소재, 뭐 복합 소재, 그다음에 첨단 소재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점점 이제 기초 소재에서 첨단 소재로 매출 비중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기술 성장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입성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필름형 방막 안테나 저게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통상 이제 스마트폰에 안테나가 들어가잖아요. 네. 내장형으로 그 안쪽에 들어가는 일종의 그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안테나는 아니고 이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네 이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통상 이제 주요 거래처가 어디냐면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분이 뭐냐면은 그 북미 A사, 스마트폰 제조사 A사, 여기는 A사는 다들 아시는 애플입니다. 애플인데요. 이쪽과의 지금 신규 거래 기대감이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초 소재 중에서 도전성 점착 테이프, 이거 지금 샘플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하고 지금 협의에 있는 단계인데 어느 모델에 들어갈 것이냐,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증권가 중심으로는 올해 애플 쪽으로 납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탐방 갔던 시점이 3월 말인데요. 지금 시점에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올해 납품하기는 좀 시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뭐 납품까지는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뭐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A사가 되겠죠. A사에서 소재 업체로 등록해주는 승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만 전해줘도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에게만 납품했었는데 애플 쪽으로도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면 동사는 아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 제품이 일본 업체가 독점으로 공급하던 제품이에요. 근데 동사가 결국 이원화를 시키는 전략을 가져갔던 것들이고요. 이게 지금 성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 메인 일렉콤이라고 폴리우레탄 계열의 그 소재를 만드는 업체에 있습니다. 역시나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소재인데 동사가 이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소재를 내재화시킨 거고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연간 영업이익 매출액이 한 250억 이상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더해지면서 외형 성장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수한 기업의 실적이 더해진다 이런 점을 주목해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연간 실적 제가 추정하기로는 매출액은 대략 한 600억, 영업이익은 9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사실은 매출액 900억을 제시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의지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매출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200억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600억대까지 올라오니까 외형이 큰 폭으로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상장 등 일회성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실적은 올해 상당히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기업 탐방과 관련된 종목 자세한 내용은 또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지금 로봇하고 AI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쪽도 이제 열기가 식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열기가 식었고요. 네. 어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공시가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이라 올랐었던 뭐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가 유상증자 공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마 한 종목은 하한가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지금 결국 실적 시즌 돌아오고 있고요. 주도 섹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섹터 내에서 자금이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로봇이야 여튼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좀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섹터예요. 근데 인공지능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추세가 꺾인 종목들이 왕왕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볼 때 여전히 플러스권에 계시다 그러시면은 좀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간 뭐 2차 전지라든지 좀 아직 뭔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LG화학이 지금 6% 강세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또 포스코 퓨처엠 예전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SKC 앞서 저희가 뭐 동박업체 얘기까지 했는데 이 종목들도 오늘도 흐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지금 눈을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도. 맞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대형주만 보시면 SKC나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또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은 뭐 부품주들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신, EDP 이런 기업들 오르고 네. 있고요. 또 최근에 새롭게 우리가 2차전지 사업으로 진출할 겁니다 하는 기업들도 지금 주목은 분명히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어제 올랐었던 애경 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뭐 원래 리튬 관련된 특허 같은 거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화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튼 지금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찾고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쭙는 김에 리튬 쪽은요? 제가 그 리튬 관련해서 최근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뭘 공부하고 있냐면요. 예. 이 투자할 기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쪽이 가장 유망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할 쪽으로는 이쪽은 공부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제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보니까 좀 안 가야 되는데 또는 이 종목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기에 가까운 종목.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귀찮은데 좀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걸러내야 되기 싶은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소리를 좀 더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림만 보시면 제가 추천한 것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EV 첨단 소재가 최근에 급등을 하는데 여기는 5년 동안 최대 주주가 지금 거의 3번, 4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는데 뭐 넥스턴 바이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L 바이오닉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주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리튬 관련주라고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되기보다 상장 폐지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일부 종목은 지금 한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종목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해외 업체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해외 업체에 보니까 설립 연도가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설립된 기업인데 여기에 지금 자기 시총만큼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믿을만한가? 그러니까 걸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종목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인을 네네, 해봐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거고 일단 EV 첨단 소재와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최대주 지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냥 팔고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좀 주의하셔라. 오히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매도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그러니까 낫습니다. 테마로만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예. 지금 테마주가 이런 것들입니다. 관련주가 아니에요.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도 그 뭐 짤이 하나 재밌는 짤이 돌길래 갑자기 시총 1조가 넘어버린 그냥 회사 이름에 리자 들어갔다고 1조가 넘어버린 회사 본사 건물이라고 사진이 하나 이렇게 톡에 올라와서 언제 한번 가보려고요. 그 본사 주소지에 진짜 그 사진 그 올라온 사진대로
그런 건물이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대한민국 정시, 아니 어디 대한민국 정시겠습니까? 주식시장 정말 요지경이에요. 재밌습니다. 반도체 네네.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가니까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흐름 좋았잖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일단 지금 감산 이슈 이후에는 대형주를 보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대형주들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매수해야겠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주는 올랐는데 소위 말하는 그 소부장, 제가 지난주에 오사트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후공정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약간 이럴 때는 또 현명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후공정 업체들은 물량 싸움입니다. 물량이 여튼 많아야만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감산해버리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지는 거고 실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후공정 업체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되려 이들 업체들이 빠질 때는 제가 볼 때 또 매수 기회 주는 거니까 이들 업체들 분명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업체들이 이제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메모리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영화선상에서 제가 볼 땐 대형주는 일단은 하이닉스, 중소형주 중에서는 패키징이나 테스트 업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외여행이 늘면서 들어오실 때 명품 가방 하나 사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싼 명품 가방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네, 특히 유럽에서 싸게 사려면 세금 환급, 원산지 신고서 등만 잘 챙겨도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400만 원 넘게 판매되는 셀린느 트리용프 숄더백. 그러나 박수빈 씨는 유럽 여행 중에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이 가방을 샀습니다. 유럽에서 결제한 금액은 311만 원이었지만 프랑스 세금 환급으로 33만 원을 받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챙겨와 관세 영원 혜택을 챙기면서 부가세 15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브랜드가 서울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파리에서 구매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FTA 원산지 증명서랑 세금 환급 서류를 잘 챙겨서 제가 원하는 모델을 110만 원 정도 싸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돼 있는 유럽연합이나 영국 등 나라에 여행을 가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제품을 사올 때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오면 관세 영원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지와 구매처가 한 나라여야 합니다. 프랑스산 가방을 EU가 아닌 영국에서 샀다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또는 브랜드가 명시된 서류에 정해진 영어 문장과 함께 판매자 이름과 서명이 있으면 FTA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앞선 박수빈 씨 사례에서 박 씨가 만약 FTA 서류 양식을 못 갖췄다면 관세 8% 등이 더 붙으며 세금을 총 20만 원 추가로 냅니다. 입국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 신고서를 쓰거나 착륙 후에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신고할 때 신고할 물품이 있다고 써야 합니다. 가방 포장지와 영수증을 버리고 직접 메고 입국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잦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잦은 신고 시 30만 원 한도에서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네, 요즘처럼 환율이 오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싸게 사려면 또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봐야 될까요?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또 오히려 비싸게 사올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서 400만 원대인 가방까지는 유럽에서 사오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귀국할 때 붙는 세금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가 브랜드가 유럽산이라서 한국보다 유럽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 같은 제품이더라도 한국 판매 가격이 유럽보다 오히려 또 큰 폭으로 비싼 가방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방일수록 여행을 가서 사오는 게 낫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서 관세 영원 혜택을 볼 때 한국 가격과 프랑스 가격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디올은 한국보다 겨우 6% 싸게 되는 반면에 한국보다 프랑스에서 유독 저렴한 셀린느는 30%나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걸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세금 반영한 이 가방 가격을 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또 이제 뭐 유럽 가서 이거 살까 말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점원의 확인을 받았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세금이 저렴해지는 대신 세 가지 세금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관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대략적인 총 세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계산 팁을 받아왔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부가세 10%, 토탈 세율이 10%가 적용되는 것이고 한 대략 400만 원 정도 되면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계 세율이 한 14%, 그다음에 500만 원 정도 되면 토탈 세율이 19%, 600만 원 정도 되면 23%가 됩니다. 유럽 세금 환급을 받고 난 가격이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라면 그 19%인 95만 원 정도를 귀국할 때 내가 한국 세금으로 내서 유럽 구매 총액은 595만 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행 중에도 사실 환율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래도 직접 계산해보는 세금을 믿을만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귀국할 때의 세금은 그 직전 한 주 동안의 평균 환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관세 환율 정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환율이 이번 주 초에 일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가 어렵다면 여행자 세관 신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앱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보시는 것도 차선책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4개 브랜드의 7개 가방을 관세사님이 계산해 준 세금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차가 크게 나봤자 이 앱과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이 계산기로는 FTA 서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해외 직구 기준이라서 여행객 기준 세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만약에 내가 유럽에서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간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야만 세금이 좀 더 저렴합니다. 뭐 그 정도 한 5, 600 넘는 가방 사시는 분들이 뭐 그래 세금에 연연하실까? 그러면 이 가족들끼리 이 면세 한도 합산되고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아하. 1인당 면세 한도가 올해부터 $800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다만 부부가 여행을 갔다고 해서 가방 한 개에 $1,600까지 면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품 한 개에 한 사람,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휴대폰 신고서는 가족끼리 같이 써서 한 장만 내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캐리어에 넣어서 입국을 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행을 자주 가거나 해외 결제액이 많은 여행자는 무조건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면세 한도인 $800를 넘는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은 관세청에 이미 실시간으로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잦은 신고를 해서 세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이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어서 부장님.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올해 들어서 ETF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금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순자산 규모도 많이 증가했다면서요. 먼저 ETF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내 ETF 순자산 총액 지금 4월 들어서 90조 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92조 원 수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로 11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 3월 이후로도 6,700억 가까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류별로 이제 순자산 증가 추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채권이랑 해외 지수 중심으로 좀 순자산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주요 운용사들에서 장기 채권이라든지 종합 채권 이런 것들 좀 신규 상장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종합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형 ETF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고 또 해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 이런 이제 대표 지수들을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 이제 시장 내 이제 뭐 연준 긴축이 컸겠습니다만 위기론도 좀 커지고 네. 뭐 예금 적금 그쪽이 답이다 하다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또 이제 몰리긴 합니다. 네. 예. 지금 특히 뭐 코스닥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지금 제일 상승률이 높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기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오늘은 현재 이제 다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 중이고 네. 아주 핫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막 윗꼬리가 달리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까지도 돌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라서 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요 코스닥 상승률이 어쨌거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주시면은. 네,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사실 이제 시중은행 저축성 예금에서 전주 대비 지금 9조 원, 전월 대비로는 지금 3조 원 가까이 자금 감소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감소예요? 네. 반면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ETF 순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시적이나마 좀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 주식뿐만 아니라 유가나 금 이제 이런 실물 자산들을 중심으로 좀 자산 가격 상승이 확인이 됐고 지금 대표 지수 등락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간 대비로는 뭐 유가나 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웬만한 주식시장 이제 대표 지수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부침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연초 이후로 26%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수익률을 지금 제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ETF 시장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뭘 많이 사고 팔았는지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ETF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또 국제 유가처럼 좀 최근에 올랐던 상품들에 대해서 인버스 상품들이 지금 순매수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도나 확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조금 보시는 상황인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또 정방향 ETF에 대해서는 또 많이 순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지수에 대해서 정방향 ETF는 순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버스 ETF로 순매수를 하시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비관적인 시장 전망이 조금 반영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진짜 하하 코덱스 200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인버스 특히 코덱스 200은 또 꽃버스까지. 네. 지금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이게 뭐 최근의 흐름만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네. 좀 손실을 좀 입었다 봐야겠네요. 네. 지금 연초 이후에 코스닥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 마이너스 20% 전후에 거기까지.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표에는 유사 ETF들은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하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 관련 ETF들이 지금 저기에 다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뭐 코스피 200이나 뭐 CSI 300이나 S&P 500 이런 대표 지수 인버스 관련
관련 상품들의 성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그 인버스 ETF, 이거는 뭔가 이제 하락을 예상할 때 베팅을 하는 건데 괜찮나요? 지금 들고 가는 거? 사실 이제 시장 방향을 좀 모두가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가장 이제 좋은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좀 구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ETF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 ETF를 사실 뭐 하락장에서의 어떤 손실을 방어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제 방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네.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오늘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인버스 ETF가 좀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인버스 ETF를 계속 가져가도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잦은 이제 빈도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일반적인 ETF의 몇 배를 보여주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또 원유 선물 ETF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ETF들이 상장되어 있나요? 국내 이제 원유를 추종하는 ETF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수익이 나는 이제 정방향 ETF가 3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도 2개 지금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표에는 지금 상장일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 ETF들을 좀 비교하셔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국내 원유 ETF는 코덱스의 WTI 원유 선물 ETF입니다. 가장 이제 순자산 규모가 큰 상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타이거의 원유 선물 인핸스드 관련 상품인데요. 사실 둘 다 이름처럼 이제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점이 그렇게 있지만 이제 차이점으로는 사실 2020년 그 코로나 초기에 원유 선물이 아마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거 다들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패닉 장세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원유 선물 관련 ETF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원유 선물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물 어떤 만기를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멀리 있는 선물을 좀 교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물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선물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5영업일에 걸쳐서 선물을 교체한다라든지 좀 이런 장치를 가지고 수익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게 이제 타이거의 원유 선물 인핸스드 ETF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관련 ETF들의 성과가 모두 다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을 추종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이제 유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기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선물의 어떤 교체 비용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유 선물 ETF들은 오히려 지금 회색 가격으로 되어 있는 WTI 가격을 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어떤 원유의 가격을 추종을 하면서 산업 전반에 내가 노출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원유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유의 어떤 탐사나 생산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유가가 하락할 때는 조금 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또 그 수익을 또 그대로 가져가는 이제 원유 생산 기업 관련 ETF KB스타 원유 생산 기업 ETF가 있는데요. 관련 ETF를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진 팀장님, 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 ETF 상품 제일 뒷부분에 괄로 열고 H 이거는 환해치했다는 의미였고 해지했다는 의미였고 근데 인핸스드는 뭐라고 하셨죠? 인핸스드는 사실 이제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가미됐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채권형 같은 상품의 이넨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1.5배 레버리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껐다 켰다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 가미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원유 선물 이넨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선물의 어떤 만기 교체를 할 때 바로 이제 가장 가까운 만기 선물을 교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가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멀리 있는 월물을 추가를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전략을 가미한 걸 원유 선물 이넨스트 상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뭐 결국 기승전 2차 전지인데 요새는 맞아요. 2차 전지 관련 ETF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수익률은 또 천차만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서서 계속 종목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사실 2차 전지 시장 특정 종목 몇 개가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 ETF도 사실 그런 특정 종목의 투자 비중이나 어떤 종목의 분산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TF 뭐 타이거도 있고 KB에도 있고 뭐 이제 다 있는데 이제 ETF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매일매일 편입 종목 과 투자 비중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시라면 그 관련된 ETF들의 어떤 이제 홈페이지나 뭐 거래소 사이트나 굉장히 좀 그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2차 전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지, 뭐 대형주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급등한 해당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고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그 ETF에 구성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을 높이고 이 종목은 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네.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코스피 200이나 뭐 2차 전지 ETF, 그러니까 이 기존의 운용사나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상장된, 국내 외 시장에 상장된 이제 ETF를 의미를 할 텐데, 다이렉트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지수라고 하더라도 나는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목 수가 너무 많아서 한 20개 정도로 줄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특정 종목의 비중은 좀 많이 담고 싶다.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에 맞게 종목의 어떤 개수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그 지수를 만들고 또 그 지수의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쉽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서비스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뭐 KB자산운용이나 NH투자증권이나 뭐 여러 운용사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국내에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국내에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NH하고 KB자산운용에.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시장 대응을 위해서 좀 ETF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조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인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관심, 니즈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금 ETF라든지 채권형 ETF로 뭐 순매수도 많이 몰리고 있고 순자산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저는 당분간 시장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버드 콜을 활용한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ETF? 네, 이제 기초 지수를 추종은 하지만 이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하락에 대해서 일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미된 상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 콜 ETF들 대부분이 좀 월배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월배당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이나 채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월배당 수익의 약간 이제 높낮이가 다르기도 하고, 이자 수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월배당 그 지급 이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조금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제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활용을 하시다 보면 월배당 ETF이긴 하지만 다른 월배당 ETF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월배당 커버드 콜 ETF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수익이 높은
이제 급격하게 높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유망한 섹터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좀 투자 기회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나 빠질까 싶어서 네. 풋 매수가 아니고 콜 매도라고? 네, 콜옵션 매도입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